내일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북 개별 관광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은 인정했지만 이석재 전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KBS 뉴스광장입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풀리겠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이번 주말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더해집니다. 미세먼지 예상 모델에서 내일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쪽으로부터 유입돼 국내 오염물질과 뒤섞여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후 중부 일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후로도 당분간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바람이 잔잔할 것으로 보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상의 농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말 추위 걱정은 조금 덜겠지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또다시 미세먼지 소식이에요. 네, 이번 주말 설 연휴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9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 5도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세종과 전북, 광주와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으로는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요. 안개등도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도 해리스 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랍니다. 대한신당은 발언 취소와 사과를, 민주평화당은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최고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주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Respecting countries' sovereignty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So we know that South Korea will make the best decisions for its people, for its government.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하려면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국무부와 사전에 조율된 발언인지 물어봤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국무부의 신뢰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He has our full confidenc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Saying that, we are certainly grateful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their continued cooperation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That's still important. Why we're willing to talk and negotiate. We have always said that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re's a mutually agreeable outcome.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But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lead the world, we're also going to need our friends and allies to step up and to meet us at a place that's mutually agreeable, to meet us at a place where we are both increasing our burden sharing with each other. 이런 입장이 미국이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고도 물어봤습니다. We welcome any effort for any of our friends and allies to help us deter Iran from any other military aggression in the region.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인터뷰 전후로 2번이나 1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기고한 글을 언급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란 점도 강조했는데 분담금 인상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재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인데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재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 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수억 원을 횡령하고 선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정종선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정종선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운영비를 수억 원을 횡령하고 선수 학부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정 씨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그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피해 학부모들이 성폭행과 공갈, 강요 등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구속했고 경찰은 4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여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에 탄 버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56살 A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4살 B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7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5조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죠. 특히 2008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우리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의혹을 이유로 이걸 승인하지 않았었는데 당시 금융당국 누군가가 이 매각을 승인하려고 했고 이걸
론스타에 통보까지 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매각을 추진합니다. 국민은행, 싱가포르 DBS은행과 매각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2007년 접촉한 곳이 홍콩 상하이은행, HSBC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심사 절차는 개시하되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이 승인될 수도,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돼서 대주주 자격성이 박탈됐을 때 너에게 내려질 행정적 제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거였거든요. 다음 해까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측 문서에는 당시 금융당국이 국민에게 밝힌 상황과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불발된 것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달 말 매각을 승인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HSBC는 금융당국에 냈던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하는데 철회 전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HSBC에게 매각을 승인할 것이라는 시그널, 즉 암시까지 주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우리 승인 안 해줄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근데 론스타한테 가서는 우리 승인해 줄게 암시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분노스럽죠. 배신감 느끼죠.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로부터 스스로 산업자본이라고 자백하는 자료까지 제출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거를 이제 정독하면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2008년에 여름에 항복을 하고 우리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 뭐 예식장 관리회사, 호텔 관리회사 뭐 등등 가지고 있고 이거 다 더하면 2조 원 넘어 이런 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9월 달에 야 우리 승인해 줄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론스타 역시 서면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2008년 금융위원장이던 전광우 씨를 만났습니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IMF 직후 부총리 특보,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제금융대사 등을 거쳤지만 오랜 해외 생활로 금융 관련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론스타의 매각 승인을 암시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승인을 했었다면은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국내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저희 소송 중에 하나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2015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심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죠. 전 씨는 금융위가 론스타로부터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똑부러진 그런 판단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되고 판단된 기억은 없어요. 정부 대응 논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쟁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 과장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HSBC 승인해 줄 거다라는 게 론스타나 아니면은 그쪽에 연락이 간 게 있습니까? 대답드릴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반대인 이런 승인 암시를 누가 주었는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총선 체제로 뛰어든 여야가 출마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력 공천 지역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고 공천 원칙과 기준을 발표한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돌입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공천이 선거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 15곳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13곳과 지역위원장 공석인 2곳이 대상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선도 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지역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10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후보자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한국당의 공천화두는 인적 쇄신과 야권 통합, 인재 영입을 통해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한국당은 주말과 휴일 사이 공천관리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세보수당은 양당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 결정을 하겠다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심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고 혁통위 역시 양당 협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수 야권 통합 논의에는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처음으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형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된 뒤 석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은은 최근 설비 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는 등 국내 경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로 국내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고 이렇게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금융 안정도 저희들이 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올해 GDP 성장률은 2%대 초반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한은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의에서도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주말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명절을 앞둔 주말 고속도로 정체는 지난주보다는 많아지겠습니다. 그래도 동절기여서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가 심하지는 않겠는데요. 늘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만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동하기 전 반드시 타이어 점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데요. 남부권 서김해 일대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말고도 강원도 지역 65번 고속도로도 양양 일대 이렇게 눈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65번 고속도로는 전 구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고 60번 고속도로 양양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50%까지 꼭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서초 일대 포함해서 양방향 지나는 길 수월합니다. 15번 고속도로도 금천 일대를 포함해서 양쪽 모두 다 무리 없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 오후에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낮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지역, 전북과 광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충남, 전북과 광주, 대구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2도, 철원 영하 7도, 대구가 2.2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7도 예상되고요. 춘천과 안동이 5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제주해상과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청와대가 이 발언에 대해서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도 해리스 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랍니다. 대한신당은 발언 취소와 사과를, 민주평화당은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최고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주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Respecting countries' sovereignty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So we know that South Korea will make the best decisions for its people, for its government.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하려면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국무부와 사전에 조율된 발언인지 물어봤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국무부의 신뢰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He has our full confidenc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saying that, we are certainly grateful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their continued cooperation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That's still important. Why we're willing to talk and negotiate. We have always said that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re's a mutually agreeable outcome.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But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lead the world, we're also going to need our friends and allies to step up and to meet us at a place that's mutually agreeable, to meet us at a place where we are both increasing our burden sharing with each other. 이런 입장이 미국이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고도 물어봤습니다. We welcome any effort for any of our friends and allies to help us deter Iran from any other military aggression in the region.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인터뷰 전후로 두 번이나 1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기고한 글을 언급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란 점도 강조했는데 분담금 인상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한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맹, 즉 동등한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동맹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고 비용이 협소하게 정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이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의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협정을 개선하면 한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장관이 함께 기고문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이 이어졌지만 총액이나 항목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국이 한미 동맹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를 미국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범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의 비용은 한 달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먼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병실을 촬영한 제보자 영상입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는 한 노인 환자. 제때 가래를 빼주지 않아서입니다.
간호사가 수신을 하잖아요. 잘 안 해줘요. 한두 번 해주고 말고 아주 심한 경유 환자들, 뭐 결핵이나 막 이런 환자들만 있는데 그 환자들의 가래가 막 천정으로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역류해 흘러내리고 몸에서 빼낸 이물질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변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가래를 따로 밀봉시켜서 냉동해서 버리는 걸 저는 그동안 배워왔는데 그냥 변기에다 다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자들이 비참해가지고. 거즈와 솜도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입장이 막 크거든요. 거즈나 솜 같은 거를 막아놓으면 그게 고름이나 그 피로 막 엉켜가 떡진 거를 빼면은 따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턱턱 바닥에 던져요.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내부인이 병원을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으로 캡처하면은 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저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보자는 고통받는 노인들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존중감이라는 게 없어요. 돈벌이의 도구라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환자들이. 현장을 둘러본 보건소 관계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보통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이 말도 사실 말하시는지 뭐라 생각하긴 하지만 깨끗하게 하세요. 손을 안수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 못해요. 지금 이게 질환 공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이렇듯 환자와 그 가족을 울리는 질 낮은 요양병원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잘 보살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뇌경색을 앓는 85세 노인의 경우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 65만 원 정도 나오실 거고요. 간병비는 요것도 한 60여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120에서 130 정도 나오시고. 옆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간병비 무료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니 병원비는 더 싸집니다. 약가, 병실비, 식사가 요양병원에 계셔도 한 6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이 최대 80%, 환자가 20% 정도를 부담합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병원마다 환자 유치에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약 1,500개, 병상 공급량은 26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도 공급 과잉이 심각한데 4년 뒤엔 16만 개 병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양병원 설립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민원을 안 만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허가를 해주고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 과잉. 결국 피해는 환자 몫입니다. 공급 과잉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악의 병원은 말 그대로 간병인이 없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묶이지 않을 권리도 있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요양병원에 지급한 급여는 2018년 기준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양병원의 저가 경쟁에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환자 스스로 좋은 병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아주대병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국중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의 거취와 함께 경기도에 적극 지원을 받고 있는 닥터 헬기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지난 16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교수를 위로하고
닥터 헬기와 외상센터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 외상센터 건립에 200억 원을 지원한 지자체입니다. 또 지난해 응급 외상 환자 수송을 위한 닥터 헬기 도입에 국도비 5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도내 공공청사와 학교 운동장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병원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닥터 헬기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독도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헬기 세대가 대체 투입됐지만 첫 달 10번의 출동 가운데 5번만 의료진이 탑승했고 이 교수가 센터를 비운 지난달에는 10건 이송에 아예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의료진의 헬기 탑승은 병원 본원이 아니라 외상센터에서 자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국종 교수는 평소 헬기 탑승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여전히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병동 간호사들이 증원이 안 되고 비행할 간호사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괴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는 운항 재개 명령을 받아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시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 교수의 거치마저 불투명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 새끼 1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사육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 당국은 동물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사육관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 2마리. 멸종 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의 새끼로 지난해 9월 자체 번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번식에 성공한 새끼뱀은 2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20개의 알 중에서 17개가 부화했는데 이 중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 새끼들과 알은 냉동고에 얼려 죽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몇 마리가 태어나는지 알았던 상황에서 부화를 시켜서 사실 폐사 처리하는 거는 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전문적인 동물원의 어떤 동물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측은 새끼뱀이 진짜 부화할 줄은 몰랐다며 사육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 마리를 넣어줬어요. 거기다 알을 낳는데 저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그게 자연부화가 됐다는 게. 또한 뱀 한 마리를 새로 키울 때마다 35%씩 사육 공간을 늘리도록 한 법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마리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도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많은 수를 수용한다고 해서 동물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며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동물원을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수도 파리의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까지 파업에 동참해서 직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관객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문을 시위대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루브르 직원들도 가세한 겁니다. 직원들은 박물관 입구를 봉쇄하고 관람객 입장을 아예 막았습니다. Comprenons votre colère, mais ce n'est pas contre nous qu'il faut la diriger. Il faut la diriger contre le gouvernement qui veut passer en force. Ce n'est pas nous qui bloquons. 지난해 10월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까지 열리고 있어 하루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루브르를 찾았던 상황. 여행객들은 파리 최고 명소를 찾았다 예상치 못한 시위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시위대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fine if they want to protest, but they shouldn't block the plans of people who've flown over here to see an exhibition of Leonardo. So it's very inconvenient. 지난달 5일 시작된 프랑스의 총파업은 해를 넘겨 4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42개 퇴직연금을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바꾸겠다는 정부와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덜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루브르 박물관 측은 피해를 본 관광객들의 입장권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나치 시대 선동가로 알려진 괴벨스와 똑같은 발언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계와 유태인들의 큰 반발이 일자 브라질 대통령은 이 장관을 즉각 경질했습니다. 상팔로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브라질 문화부 특별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자신의 소셜미디어 영상입니다. 아우빙 문화부 특별장관은 브라질 문화예술의 미래를 얘기하며 국가주의를 강조합니다. A arte brasileira da próxima década será heróica e será nacional. 이 같은 발언은 독일 나치 시대 선전장관인 조세프 괴벨스가 1933년 나치주의를 선동하며 발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브라질 하원 의장은 장관의 발언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고 유태인들과 예술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습니다.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아우빙 장관은 우연하게 문장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소나루 대통령은 바로 경질했습니다. 연극 감독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입니다. 대통령은 장관이 사과했지만 그의 발언은 더 이상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스라엘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 대통령의 이딴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도 신속한 경질의 배경이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화재의 4분의 1 이상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양한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정작 입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도 모르는 화재 대피시설, 김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불로 70대 남성 1명이 다쳤고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화재 건수는 4만 100여 건, 그중 28%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공공주택에는 방화문이나 경량 칸막이 외에 하향식 사다리와 승강식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빈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군안시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베란다 옆 공간에 마련돼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리면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신설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대피시설입니다. 승강식 피난기구는 무동력 비상탈출장치로 건물 바깥쪽 층과 층 사이에 수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승강기 피난기구는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 발로 버튼을 밟으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온 승강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관할 소방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시설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유사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민 스스로 대처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질병이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설 연휴에 겨울 축제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입니다. 철원과 화천에서 각각 2마리씩 나왔습니다.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민통선 이남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감염이 확인된 멧돼지는 전국적으로 81마리, 강원도에서만 26마리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초기 발병 지역은 철원의 민통선 안쪽으로 제한됐습니다. 불과 2달 뒤 민통선 바깥으로 확산되더니 올해부터는 인접한 화천군의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도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남진하는 양상입니다. 그 끝이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할까? 참 불안하고.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귀성객들이 대거 몰리는 설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 마지막 날엔 100만 명이 찾는다는 화천 산천어 축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병이 축제장 코앞까지 바싹 다가간 셈입니다. 일부는 그 축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데 아무튼 우리 방역 당국에서 최대한 그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강원도와 접경 지역 시군은 민통선 이남에 설치한 광역 울타리를 야생 멧돼지 월남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폐사체 수색과 울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일 만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훈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제주 특별 캠프인데요. 류현진의 부활을 도운 김용일 LG 코치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장을 신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1시간.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게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이제 처음 해보는 동작이 많아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다 와가지고. 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가 강한 척하는 거. 비활동 기간 동안 소속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욱 추운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캠프입니다. 자비로 해외 개인 훈련까지 떠나는 고액연봉 선수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13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야구 선수협과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습니다. 트레이너 협회장인 류현진 도우미, 김용일 LG 코치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선수들이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지난 3년 동안 류현진과 호흡을 맞췄던 김 코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었고 선수를 꼭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선수를 도와줘갖고 그 선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비활동 기간에 따로 혼자 못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데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계속 갖고 있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2020 시즌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제주에 모인 선수들. 다가올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가족음악극으로 다시 태어난 셰익스피어의 고전 템페스트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또 설을 맞아서 새해 복을 기원하는 공연도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주에 가볼 만한 공연 소식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누구지? 천사인가? 이럴 수가! 이것들이 천문을 파냈구나! 첫 만남에 사랑에 빠져버린 두 철천지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 억울하게 무인도로 쫓겨난 밀라노 공작과 요정의 복수극에 사랑 이야기가 함께 펼쳐집니다. 서울시 극단에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인 가족음악극 템페스트가 4년 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복수와 화해를 다룬 고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현대극으로 쉽고 유쾌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모든 게 풀린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물 간 갈등이 무대 위 식탁에서 서서히 풀려갑니다. 원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어 자막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모아둔의 사랑 엄청리 모아둔의 사랑.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우리 전통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2018년부터 선보인 국립무용단의 4번째 명절 기획 시리즈입니다. 여러 신을 모시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맞이부터 북으로 평안을 비는 기복의 삼북 등 9편의 전통춤들이 펼쳐집니다. 2인무로 구성된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와 농악 소고놀이를 재구성한 소고춤, 봉산탈춤의 미알할미 등 익숙한 우리 춤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내일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북 개별 관광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딸 채용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은 인정했지만 이석재 전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조금 풀리겠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이번 주말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더해집니다. 미세먼지 예상 모델에서 내일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쪽으로부터 유입돼 국내 오염물질과 뒤섞여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후 중부 일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후로도 당분간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바람이 잔잔할 것으로 보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상의 농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말 추위 걱정은 조금 덜겠지만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또 미세먼지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 걱정은 덜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광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충남, 전북과 광주, 대구와 인천에서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추가로 더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까지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영하 3.2도, 대구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도 해리스 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도움이 안 된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랍니다. 대한신당은 발언 취소와 사과를, 민주평화당은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최고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주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Respecting countries' sovereignty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So we know that South Korea will make the best decisions for its people, for its government.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하려면 워킹 그룹을 거쳐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국무부와 사전에 조율된 발언인지 물어봤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맥락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국무부의 신뢰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He has our full confidenc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Saying that, we are certainly grateful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their continued cooperation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That's still important. Why we're willing to talk and negotiate. We have always said that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re's a mutually agreeable outcome.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But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lead the world, we're also going to need our friends and allies to step up and to meet us at a place that's mutually agreeable, to meet us at a place where we are both increasing our burden sharing with each other. 이런 입장이 미국이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고도 물어봤습니다. We welcome any effort for any of our friends and allies to help us deter Iran from any other military aggression in the region.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인터뷰 전후로 2번이나 1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기고한 글을 언급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란 점도 강조했는데 분담금 인상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씨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 씨가 재직했던 금융위가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데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와는 별개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과정에 관여한 공법을 밝히는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담당 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재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뇌물로 받은 혐의인데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재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이 불법 채용을 지시하거나 인식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1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 뒤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김 의원의 딸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볼 때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준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은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수억 원을 횡령하고 선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정종선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정종선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운영비를 수억 원을 횡령하고 선수 학부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정 씨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그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피해 학부모들이 성폭행과 공갈, 강요 등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구속했고 경찰은 4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여 정 씨를 구속했습니다. 불에 탄 버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56살 A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4살 B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7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일각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통째로 못 넘기게 하는 이른바 징벌 매각을 주장했는데요. 이 당시 금융당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문서에서 당시 금융당국이 징벌 매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론스타는 자동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합니다.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의 51%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이 인정되는 10%를 뺀 나머지 41%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론스타를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징벌적 매각이라 하면 뭐냐 하면 주식 시장에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조금 저속한 편으로 쪼가리 이렇게 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렇게 쪼가리를 내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지 못하게 되고 최소한 일괄 매각으로 론스타가 챙기려고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편에 섰습니다. 은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격성 심사 제도의 목적, 과거 국내외 유사 사례, 소액주주 등의 재산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론스타는 주식값으로는 7,700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징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안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론스타가 소송을 하게 되면, 국제소송을 하게 되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패소한다. 이게 금융위원회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의 근거였거든요. 2년 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뀝니다.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인들이 론스타를 벌하도록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거부했다. 이어 징벌적 매각 명령이 법적 권한 내에 있었다고 서술합니다. 그때 그 금융위원회 쪽은 재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에 재량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참 바보로 만든 거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일괄 매각하도록 허용한 당시 금융당국의 처분이 론스타에 준 특혜라는 사실을 금융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에 그 논쟁이 심하게 붙었을 때 감독당국이 취했던 태도와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좀 경멸하는 어조까지를 담아서 니네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있었거든요. 추경호 의원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취재를 그렇게 무슨 전제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론스타에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면 1조 2천억 원의 국부 유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총선 체제로 뛰어든 여야가 출마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력 공천 지역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음 주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고 공천 원칙과 기준을 발표한 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돌입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공천이 선거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 15곳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13곳과 지역위원장 공석인 2곳이 대상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선도 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지역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10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후보자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한국당의 공천화두는 인적 쇄신과 야권 통합, 인재 영입을 통해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한국당은 주말과 휴일 사이 공천관리위원 선임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 결정을 하겠다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심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고 혁통위 역시 양당 협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수 야권 통합 논의에는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의 비용은 한 달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먼저 이효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병실을 촬영한 제보자 영상입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는 한 노인 환자. 제때 가래를 빼주지 않아서입니다. 간호사가 숨쉬게 하잖아요. 잘 안 해줘요. 한두 번 해주고 말고 아주 심한 경유 환자들, 결핵이나 이런 환자들만 있는데 그 환자들의 가래가 천정으로 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역류해 흘러내리고 몸에서 빼낸 이물질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변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가래를 따로 밀봉시켜서 냉동해서 버리는 걸 저는 그동안 배워왔는데 그냥 변기에다 다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자들이 비참해가지고. 거즈와 솜도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입장이 크거든요. 거즈나 솜 같은 거를 막아놓으면 그게 고름이나 피로 엉켜가 떡진 거를 빼면은 따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 탁 그냥 던져요.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내부인이 병원을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으로 캡처하면은 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저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보자는 고통받는 노인들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존중감이라는 게 없어요. 돈벌이의 도구라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환자들이. 현장을 둘러본 보건소 관계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엄청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이 말도 좀 잘하시는지 몰라하긴 하지만 깨끗하게 하세요. 손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렇듯 환자와 그 가족을 울리는 질 낮은 요양병원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잘 보살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뇌경색을 앓는 85세 노인의 경우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 나오실 거고요. 간병비는 요것도 한 60여 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한 달에. 지금 한 120에서 130 정도. 옆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간병비 무료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니 병원비는 더 싸집니다. 약가, 병실비, 식사가 요양병원에 계셔도 한 6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이 최대 80%, 환자가 20% 정도를 부담합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병원마다 환자 유치에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약 1,500개, 병상 공급량은 26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도 공급 과잉이 심각한데 4년 뒤엔 16만 개 병상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양병원 설립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민원을 안 만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허가를 해주고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 과잉. 결국 피해는 환자 몫입니다. 공급 과잉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불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악의 병원은 말 그대로 간병인이 없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묶이지 않을 권리도 있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요양병원에 지급한 급여는 2018년 기준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양병원의 저가 경쟁에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환자 스스로 좋은 병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 합의로 일단 한숨을 돌린 미국이 이번에는 무역 전쟁 상대를 바꿔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그리고 유럽 수입차 관세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무역 전쟁 상대는 유럽연합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회 워싱턴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데 이어 멕시코, 캐나다와의 수정 무역 협정도 의회 비준을 받아 이제 EU만 미국의 무역 협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카드로 디지털세와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 관세, 수입차 관세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을 겨냥해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내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법인을 두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People in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 want digital companies to contribute their fair share of tax on both sides of the pond. 이에 대해 미국은 세금 부담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업체에 집중되는 만큼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항공기와 와인, 치즈 등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이 과정의 변수입니다. 미국은 브렉시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EU와 별도로 영국과 무역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사국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수도 파리의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직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관객 입장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문을 시위대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루브르 직원들도 가세한 겁니다. 직원들은 박물관 입구를 봉쇄하고 관람객 입장을 아예 막았습니다. Comprenons votre colère, mais ce n'est pas contre nous qu'il faut la diriger. Il faut la diriger contre le gouvernement qui veut passer en force. Ce n'est pas nous qui bloquons. 지난해 10월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까지 열리고 있어 하루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루브르를 찾았던 상황. 여행객들은 파리 최고 명소를 찾았다 예상치 못한 시위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과 시위대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fine if they want to protest, but they shouldn't block the plans of people who've flown over here to see an exhibition of Leonardo. So it's very inconvenient. 지난달 5일 시작된 프랑스의 총파업은 해를 넘겨 4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42개 퇴직연금을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바꾸겠다는 정부와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덜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루브르 박물관 측은 피해를 본 관광객들의 입장권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나라밖 소식 지금 세계는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나치시대 선동가를 알려진 괴벨스와 똑같은 발언을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계와 유태인들의 큰 반발이 일자 브라질 대통령은 이 장관을 즉각 경질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브라질 문화부 특별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자신의 소셜미디어 영상입니다. 아우빙 문화부 특별장관은 브라질 문화예술의 미래를 얘기하며 국가주의를 강조합니다. A arte brasileira da próxima década será heróica e será nacional. 이 같은 발언은 독일 나치 시대 선전장관인 조세프 괴벨스가 1933년 나치주의를 선동하며 발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브라질 하원 의장은 장관의 발언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고 유태인들과 예술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습니다.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아우빙 장관은 우연하게 문장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소나루 대통령은 바로 경질했습니다.
연극 감독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입니다. 대통령은 장관이 사과했지만 그의 발언은 더 이상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스라엘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 대통령의 이딴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도 신속한 경질의 배경이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지난 12일 화산이 폭발한 필리핀 탈화산 주변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며칠 안에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피난 생활은 기약이 없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에 마스크 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 앞에서 10대 소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17살로 지난해 미 타임스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 양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기후 대응 집회에 참석해 세계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주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나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판더들이 사람들의 품에 안겨 2020년 출발을 알립니다. 중국 스촨성 생태공원은 어린 판더들이 노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어린 판더들은 제법 능숙하게 나무 위를 오르내리며 앙증맞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청정 지역에 사는 판더는 멸종 위기종으로 중국 스촨성이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멸종 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 새끼 1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사육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데 당국은 동물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사육관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 2마리. 멸종 위기종인 그물무늬 왕뱀의 새끼로 지난해 9월 자체 번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번식에 성공한 새끼뱀은 2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20개의 알 중에서 17개가 부화했는데 이 중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 새끼들과 알은 냉동고에 얼려 죽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몇 마리가 태어나는지 알았던 상황에서 부화를 시켜서 사실 폐사 처리하는 거는 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전문적인 동물원의 어떤 동물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 측은 새끼뱀이 진짜 부화할 줄은 몰랐다며 사육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 마리를 넣어줬어요. 거기다 알을 낳는데 저도 좀 미스테리합니다. 그게 자연부화가 됐다는 게. 또한 뱀 한 마리를 새로 키울 때마다 35%씩 사육 공간을 늘리도록 한 법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마리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도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많은 수를 수용한다고 해서 동물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까다로운 규정이 아니며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동물원을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중국에서 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첫 환자가 나왔던 태국에선 또 다른 확진 환자가 추가됐고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는 등 주변국들의 확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의 2번째 사망자는 중국 우한의 69세 남성입니다. 지난달 31일 폐렴 증세를 보인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61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만성 간질환과 암병력이 있었던 데 비해 2번째 사망자는 과거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截止到目前呢，累计报告病例是41例，已治愈出院12例，再治重症5例，死亡2例。
우한발 폐렴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선 61세 중국인 여성이 해외 첫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74세 중국인 여성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도 30대 중국인 남성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을 여행한 69세 남성이 폐렴 진단을 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이 남성도 태국과 일본의 확진 환자처럼 폐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수산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은 지난해에만도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 연휴까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해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비용 일부를 세월호 선사 소유주인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 활동비에 피해 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면피용 기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이 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준법 경영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진보 성향의 전직 대법관을 장으로 출범을 예고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했고 대외 후원금과 내부 거래 감시 등 중요한 권한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위가 삼성 관계사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화할 수 있고 직접 조사권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배구조 개편 등 재벌체제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진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재판부 명령이 이재용 봐주기식 재판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고 응수하며 또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듯 강유런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판 준비 기일 이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제 활동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일 만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훈한 훈련이 열렸습니다.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제주 특별 캠프인데요. 류현진의 부활을 도운 김용일 LG 코치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1시간.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게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이제 처음 해보는 동작이 많아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다 와가지고. 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걔가 강한 척하는 거. 비활동 기간 동안 소속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더욱 추운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위한 캠프입니다. 자비로 해외 개인 훈련까지 떠나는 고액연봉 선수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13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야구 선수협과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습니다. 트레이너 협회장인 류현진 도우미, 김용일 LG 코치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선수들이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지난 3년 동안 류현진과 호흡을 맞췄던 김 코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었고 선수를 꼭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선수를 도와줘갖고 그 선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비활동 기간에 따로 혼자 못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 데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계속 갖고 있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2020 시즌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제주에 모인 선수들. 다가올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가족 음악곡으로 다시 태어난 셰익스피어의 고전 템페스트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또 설을 맞아서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공연도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주에 가볼 만한 공연 소식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누구지? 천사인가? 이럴 수가! 이것들이 천문을 파냈구나! 첫 만남에 사랑에 빠져버린 두 철천지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 억울하게 무인도로 쫓겨난 밀라노 공작과 요정의 복수극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펼쳐집니다. 서울시 극단의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인 가족음악극 템페스트가 4년 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복수와 화해를 다룬 고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현대극으로 쉽고 유쾌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모든 게 풀린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물 간 갈등이 무대 위 식탁에서 서서히 풀려갑니다. 원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어 자막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눈의 사랑, 엄청리 눈의 사랑.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우리 전통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2018년부터 선보인 국립무용단의 4번째 명절 기획 시리즈입니다. 여러 신을 모시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맞이부터 북으로 평안을 비는 기복의 삼북 등 9편의 전통춤들이 펼쳐집니다. 2인무로 구성된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와 농악 소고놀이를 재구성한 소고춤, 봉산탈춤의 미알할미 등 익숙한 우리 춤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이번 주 주말은 늘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50번 영동고속도로는 12시 무렵이 가장 어렵겠는데요. 이 시간대 용인에서 양지, 원주에서 횡성 구간 통과하기가 다소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원주에서 횡성까지는 수월할 때보다 21분 정도는 더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는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서 시야까지 굉장히 답답한 상태인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기
있기 때문에 50%까지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 일부 지역에 눈비가 섞여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남부권보다는 눈의 양은 적지만 여전히 도로가 미끄러워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기권도 하나둘씩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죽전, 서울 쪽으로는 서초에서 막힙니다. 고속도로 무단보행 금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새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과 대북 제재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카드로 관계 개선에 숨통을 터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마냥 북한과 미국만 바라보기엔 남북 교착 상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의 신호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 상황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남북 협력을 증진할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방안은 북한 개별 관광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단체 관광과 달리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으로서도 충분히 호응해 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입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신변 안전보장과 방북 절차 간소화 등 후속 검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책 조율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곧바로 미국을 찾아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신중합니다. 또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양국 간의 협의,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를 애써 무시해온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시설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는 최후 통첩까지 다시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한미 간 갈등만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은 겁니다. 개별 관광이 시작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신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인 내일도 낮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최고 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니까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광주,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보이는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추가로 또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